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첫 번째 소식은 뉴욕의 미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여성을 성희롱한 사실을 적발한 뉴욕주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따라서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이 성희롱을 확인하기만 하면 측근인 쿠오모가 사임을 해야 한다고 말한 올해 초 발언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하고 기자가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답하며 그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티티아 법무부 장관은 화요일 오후 쿠오모 주지사가 전 현직 공무원과 주정부 외부의 여성들을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과 키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주법, 연방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품위유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이에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컬스턴 길리브랜드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앤드류 쿠오모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에 사임을 거부할 시에는 탄핵을 할 수 있음도 같이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 배후에 어떤 일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간에 앤드류 쿠오모의 성추문 사실은 1년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행보가 빨라지는 것은 무슨 큰일이 지금 뒤에서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소식은 인프라 예산안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 의회 통과가 전망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에 차량 추적 파일럿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 500여 페이지에 달하며 명분은 많이 주행한 차량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많이 주행하는 차들은 벌써 인슈런스에서 많이 돈을 내야 하고 또한 가스를 그만큼 더 많이 쓰므로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차량에 대한 주행 비용보다는 개인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90일 이내에 약 1000만 달러를 들여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1년 내에 완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빅브라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 체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열린 국경 바이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약 21만 명의 불법 입국자가 남북 국경지대에서 체포가 되었으나 그들에 대하여 코로나 검사나 백신 접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토 내에 그들을 그대로 방면을 함으로써 국경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효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코비드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다 하고 조 바이든은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백신 접종을 자유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텍사스에만 7월에 10만여 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코로나 접종 없이 방문한 결과이며 게이트웨이 펀드 기자에 의하면 이 일은 사악한 계획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방면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감염 환자가 급증을 하자 조 바이든은 이때다 하고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마스크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자유 선택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7월 31일로 만기가 된 이베큐에이션 모라토리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베큐에이션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실시한 세입자 퇴거 강제 중지 명령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CDC가 급히 새로 60일간의 퇴거 중지 명령인 이베큐에이션 모라토리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그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 30일까지 이어오던 이베큐에이션 모라토리엄이 이제 끝이 나 난감해하던 많은 세입자들이 CDC에 의한 제2차 CDC 명령에 의하여 2달을 더 연장하게 되어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에 의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모라토리엄은 입법적 승인이 필요로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에 연방정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 CDC를 이용한 비상사태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추가 60일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85%는 연방정부가 건물주에게 지불을 하고 15%만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주택이 정부 관할로 돌아간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리 주지사 마이크 폴슨이 AR-15 자동 기관총으로 자기 집을 침범하고 있던 앤티파와 BLM을 저지하였다고 마크와 패트리샤 매클러스키 부부를
입건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750불의 형량 협의를 하여 사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소한 킴벌리 가드너 검사는 당시 시장의 관저로 향하고 있던 BLM 9명의 폭도들에 대하여는 사건 관련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평화로운 시위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AR-15 소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기소를 하여 결국은 형량 협상을 끌어내고 750불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주리 주지사 마이클 파슨이 이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면을 결정함에 따라서 이들은 완전 무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크 매클로스키는 이름 뒤에 R자가 있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이름 뒤에 D자가 있으면 다른 법안이 적용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R은 리퍼블리칸이라는 뜻의 공화당원이라는 뜻이고 D는 디모크래틱이라는 민주당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심장한 변호사다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마크 매클로스키는 미주리주 상원 후보로 지금 공화당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았으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함에 대하여 민주당 전략연구원인 케이트 맥코이가 트위터에 그가 코비드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야 하며 동의자를 구합니다 하고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트윗에 대하여 트윗은 전혀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아차하고 즉시 사과의 트윗글을 올렸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린지 그레함 같은 중진 상원의원이 지금 인프라 법안의 표결을 두고 있는 이 주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본인은 2차 접종까지 백신을 다 맞은 상태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석연치 않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인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의 로라 잉그레함이 라이노이며 이번 인프라 법안의 주협상의원인 루제나 빌 캐스데이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번 법안을 읽어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자기와 보좌관들이 다 읽었다고 합니다. 법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2701페이지나 되는 법안을 다 읽었다니 무지무지한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량을 개선하는데 1100억 불, 광대역 인터넷을 깔아내는데 650억 불, 홍수 대책에 160억 불을 자기 관할구역에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잉그램은 이것이 당의 소장파들이 주장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로라 잉그램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원에서 1조 2천억을 통과시켜주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상원 법안으로 하원에 2차 법안 통과를 가야 되는데 하원에서는 지금 낸시 펠로시가 3조 5천억을 해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더하여. 그러면 상원에서 된 게 하원에 가서 만약에 낸시 펠로시가 안 받아주고 비토권을 행사해버린다고 하면 이 법안은 도로 상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3조 5천억을 낸시 펠로시가 주장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당신들은 3조 5천억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그때야 빌 캐스디가 어리둥절하였던 눈을 똑바로 뜨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정도 수도 못 읽고 지금 상원의 협상가로 나섰다고 하니 공화당이 참 처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에 가져오는 돈 몇천억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원 의원을 간두고 동네 카운티 커미셔너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입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마당 청소나 하고 있으면 그게 될 일입니까? 그건 청소부가 해야죠. 다음은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하와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경찰 HPD라고 하죠. 호놀룰루 폴리스 디파먼트는 노숙자들의 잠재적인 질병을 선별하기 위하여 스팟이라고 명명되어진 로봇 개를 배치하였습니다. 라바딱. 이 라바딱은 사람의 눈을 스캔함으로써 발열 여부를 감지하며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본부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검역 관련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만 했던 코로나의 노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뻔 소식이긴 하지만 하와이 미국 시민연합의 김종욱 대표는 팬데믹 이후에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경찰이 바퀴 달린 로봇을 사용하여 폭탄 테러 공격을 저지한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선한 용도가 아닐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서 경찰의 군사화를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5순회연방재판소의 제임스 오 판사가 한 사건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인 CRT를 비판하면서 유사한 인종적 고정관념이 인종차별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이질적 영향 이론을 지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인종에 관계없이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과 인종에 따라 결과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생명과 CRT의 차이입니다 하고 강렬하게 설명을 하면서 비판적 인종이론인 CRT는 모든 백인을 압제자로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모든 유색인종과 흑인들을 피해자로 격화를 시킨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사는 의회가 의도적인 인종차별 제도를 막기 위하여 1964년도에 제정하였던 민권 제6편의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인종으로 나누는 추잡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4년도에 민권법 6조를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동기가 불순한 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미국을 편가르기에 나서며 미국 사회 제도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제임스 호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